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요리할 때 이거 필요하실 겁니다. 네. 만능장인데 모든 요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그럼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수현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수연입니다. 어제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렸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사흘 동안 4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요. 양이 많지는 않아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국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주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1도, 대전은 8.5도, 대구는 1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 13도, 부산은 17도로 종일 선을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텐데요. 토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입니다. 어제 아침 9시 45분쯤에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을 가로지르는 왕복 6차로인 정자교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요. 2명 중에 한 분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 한 명은 크게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교량 양쪽 측면에는 보신 것처럼 한 2m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행로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건 전체 교량 108m 지점 중에 중간 정도인 50m 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이 수도관 파열, 교량 노후화, 아니면 신호등 넘어짐 등으로 지금 소방당국 등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 참 안타까운데요.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안전점검을 했다 그러죠. 했습니다. 네. 예, 정기적으로 했고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이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정기 안전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결과표를 보면 당시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험은 없다. 그러니까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게다가요, 분당구청은 2020년도에는 이 정자교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에까지 착수를 했었습니다. 해당 공사에 들어간 계약 금액만 3억 8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이런 보강 공사를 통해서도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이 얘기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잖아요. 다들 그러셨을 텐데 성수교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삼풍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 진단을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하고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른 데 안전 진단한데도 다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려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충격적인 마약 음료 테러 사건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들어간 시음 행사를 가장한 마약 음료를 건넨 건데요. 네. 일단 여기에 가담한 일당 4명이 용의 손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이 잡혔는데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본인의 자택인 동대문 인근에서 인신이 확보가 됐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범인 20대 남성은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가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됐냐. 4명이 2명씩 조를 나눠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대치역, 강남구청역, 학원가 밀집 지역이죠.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대인 저녁 6시쯤에 시음 행사를 가장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건넨 음료수에는요. 메가 ADHD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새로 개발한 정신 강화 음료다. 지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료다라고 속여서 해당 음료수를 넘겼고 유명 제약회사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 마약 간이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필로폰 등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학생 부모를 상대로는 협박까지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 한 6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왜 부모들을 협박했느냐? 부모에게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실제로 구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니 부모님 연락처를 적으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는요. 당신 아이가 지금 마약을 먹었다. 그래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실제로 금전 피해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음 행사는 법적인 규제에 좀 사각지대인 성격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학원가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접촉해봤더니 이런 시음 행사는 평소에도 자주 열리기도 한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다른 회사에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라며 건넨 사실도 있다라고 해서 후속 대책이 상당히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시험 행사 그냥 무심결에 그걸 먹었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 집에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죠. 네 아이가 마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러면 덜덜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바로 이거는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일당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당도 다 일망타진해야 될 텐데 네. 여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예, 유골함 개봉 방송입니다. 유골함을 개봉하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방송이 된 컨텐츠입니다. 요즘 공포 방송을 주제로 한 인터넷 방송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남의 유골함을 여과 없이 개봉하는 그런 컨텐츠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시청자가 유골함을 내 가족을 한번 유골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아달라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한 BJ가 이 납골당에 실제로 간 방송을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된 건데요. 이걸 본 누리꾼들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보를 받았다는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도 거짓말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상당히 어긋나는 행동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해당 BJ 같은 경우에는 이 유골함을 실제로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유골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그 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에 나오기도 했고요. 또 잇따라 다른 유골함을 열더니 잘 열리지가 않는 모습이 나오자 이 부분은 아마 이 해당 부모님이 내가 실제 자식이 아니라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일종의 공포 방송을 본인의 방송에 송출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도가 지나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재 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지도 않고 이런 행위를 했다면요. 분묘 발굴죄라는 형법상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도 허락받지 않은 채로 야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해당 플랫폼, 그러니까 방송이 송출된 플랫폼에서도 규제하는 내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도의에 상당히 어긋나는 방송을 내보냈을 때는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 방송 삭제된 상태고요. 이 방송을 한 BJ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휴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맘때 맛보는 채소나 과일, 뭐 벌써 침이 고이네요. 그 중에서 짭짜리 토마토라고 있는데 요거 아주 맛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짭짜리 토마토 혹은 뭐 대저 토마토라고 불리는데요. 이맘때 나오기 때문에 봄을 알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대저 토마토를 더 맛있게 보관하는 법부터 활용하는 방법까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계절. 오직 지금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제철 먹거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잔의 풍미가 매력적인 그 과일은 바로 대저 토마토 짱이에요. 짭짜리 토마토로도 유명한 대저 토마토였습니다. 옹골천 과육에 새콤달콤한 풍미가 느껴지는 대저 토마토, 그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제20회 대저 토마토 축제가 성대한 박을 올렸던데요. 무려 3년 만에 개최한 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해마다 왔었는데 인터넷 검색 날짜 보고 오늘 일찍 왔습니다. 짭짤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맛있지. 토마토 대접기 최고 아니에요? 특히 짭짜리 토마토는 막 수확했을 때 초록빛을 띠며 숙성 후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단짠 매력이 높아진다고요. 빨갛게 익고 나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야말로 별미 중에 별미. 아유 지금 겁나 바쁘죠. 바쁘셨잖아, 그죠? 지금 3년 만에 하는 축제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데 무지 바빠요. 저희 바빠도 좋으니까 많이 오세요. 대저 토마토 축제 화이팅! 대저 토마토 맛보기는 물론 사물놀이, 포토존, 샌드아트 토마토 육묘 체험까지 이색적인 행사들로 축제가 꽉 차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퓨전 요리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각보다 행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토마토 많이 주세요. 대저 토마토로 가시면은 2월 초 아니면 1월 말 그때 이제 수확돼서 우리가 진짜 맛있을 때는 딱 3개월밖에 못 먹거든요. 지금 이맘때쯤 드셔야 됩니다. 부산 대저동에서 생산돼 이름 붙여진 대저 토마토, 특히 짠맛과 단맛, 신맛이 어우러진 토마토는 바로 지금이 제철. 토마토 맛있어요. 식감이 좋고 맛이 참 좋습니다. 새콤, 달콤, 이래 맛있어요. 대저 토마토의 산지인 대저동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미네랄과 염분이 풍부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적게 흡수되면서 과육이 단단해지고 당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편 행사장 한쪽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스파게티였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해 대저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초대형 파스타를 준비한 건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약 400인분 됩니다. 오신 분들에게 서비스도 할 겸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강아지도 놀랄 스케일.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안에 맛있게 보이는데요. 그 매운맛 보이는데.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요.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이렇듯 대저 토마토 축제는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들로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놀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했기에 더욱 행복했던 시간. 그렇다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초대형 스파게티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이 좋습니다. 대저 토마토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도 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와서 스파게티 이거 뭐 얻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먹어보니까 간도 딱 맞고 진짜 맛있네요. 외국인도 반해버린 맛. 맛있다. 우리 농가 소득에서는 가장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게 대저 토마토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토마토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토마토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농산물들이 소비자들한테 알리면서 소비자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의 장으로서 토마토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대표 과체인 대저 토마토. 앞으로도 달콤 짭조름한 맛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토의 매력에 푹 빠진 주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토마토. 근데 우리가 찾는 토마토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지우도 찾아보세요. 오늘도 홍선희 주부는 특별한 토마토를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있다. 내가 찾았어. 찾았어? 우와, 진짜 찾았네? 이맘때면 온 가족이 즐기기에 늘 집에 구비해둔다는 이것. 토마토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홍선이 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까 찾으시던 게 토마토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토마토는 아니고 대저 토마토라고 우리가 짭짜리로 많이 알고 있는 그 토마토예요. 봄철에 많이 나오는 거라서 요즘에 장 볼 때 많이 사고 있어요. 붉게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 붉은 빛과 초록빛이 7대3으로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단짠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후숙 상태에 따른 보관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후숙을 원하지 않으면 실온에다가 계속 두었을 때 좀 물렁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상태 후숙 상태가 되면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맛있게 드시는 게 좋아요. 또한 나이가 출출할 때면 토마토를 활용한 볶음밥을 자주 해준다고요. 달게 자른 토마토와 채소, 칵테일 새우를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풍부한 토마토 볶음밥 완성! 잘 먹겠습니다. 단단한 과육에 씹는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제철을 맞아 싱싱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맛있는 적기라하는 대저 토마토. 생으로 먹기도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 만점입니다요. 토마토 들어간 볶음밥 진짜 맛있지? 얼만큼? 이만큼! 몇 점? 100점? 사실 다른 드레싱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사실 다이어트가 아닐 때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새콤달콤하고 확실히 별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단짠 토마토로 맛있는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대저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요리를 알려줄 김민아 요리 연구가입니다. 피클을 먼저 만들 건데요. 찬물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서 소독을 해주면 돼요. 그동안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썰어두는데요.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상하기 쉬운 토마토 꼭지 제거는 필수. 설탕, 소금 하나, 식초 1대1로 넣어주시면 돼요. 단천물을 끓인 뒤 건조된 유리병에 토마토와 바지를 차곡차곡 넣어주는데요. 그런 다음 뜨거운 단천물을 부어 하루 실온 보관 후 냉장고에 넣어주면 시원하고 아삭한 토마토 피클 완성입니다. 이번 요리는 토마토 감자 피자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즐긴 토마토 감자 피자. 딱둑썰기한 양파와 감자, 토마토를 준비한 뒤 기름을 두른 팬에 감자와 양파를 볶고 토마토와 후추를 넣어 1, 2분 정도 더 볶아주는데요. 그리고 토마토는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에 볶아주면 더욱더 영양 성분이 높아집니다. 토마토와 기름이 만나면 영양소의 흡수가 더 높아진다는 것. 볶은 재료에 치즈와 달걀을 올린 뒤 7분 정도 더 익히면 맛과 영양 모두를 사로잡은 토마토 감자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토마토가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토마토 속의 풍부한 비타민 C와 토마토 속의 폴리페놀은 알레르기 유발을 막아 환절기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짭조름한 맛과 고소한 치즈가 조화로운 카프레제까지 싱그러움과 건강을 담은 대저 토마토 요리입니다. 2월에서 5월까지 맛볼 수 있는 봄의 별미라 불리는 대저 토마토. 얼음엔 다채로운 맛과 영양의 토마토 한 입 어떨까요? 예,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역사 시간 개그맨 정청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뵙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줄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언제로 돌아갈까요? 1896년 4월 7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혹시 아세요? 저요. 네. 한성순보. 아, 네. 범생이. 네. 네. 암기의 위력.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웃겼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입니다. 여기서 순보는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동아일보 할 때 일보는 매일 나오는 신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관보고 요즘 말로 하면 소식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정작 민간신문, 제대로 된 신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요. 저요. 아, 네. 민간 순보. 아닙니까? 아, 네. 뭐 알 수도 있죠.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독립신문. 네. 맞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저는 민간 순보가 맞다고 하고 싶죠? 네. 그럴 법한데. 네. 그러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할 1896년 4월 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입니다. 독립신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문신립독입니다. 이렇게 오늘대로 그쵸 읽으면 문신립독이거든요. 네, 맞아요. 한문으로 쓸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독립신문을 거꾸로 써가지고 읽힐 때 문신립독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네. 놀랍게도 그 한문이 많이 쓰이던 시절에 독립신문은 순한글과 더 놀랍게도 영어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창간호가 모두 4페이지였는데 1, 2, 3페이지는 순한글, 한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4페이지는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이 오른쪽부터 독립신문이라고 되어 있었고 4페이지째, 4페이지에는 영어로 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 당시면은 사실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네. 건데, 근데 영어 페이지가 따로 있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문을 누가 왜 제작을 한 걸까요? 네, 독립신문 하면은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립신문의 산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서재필 박사입니다. 서재필 21살 때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이었어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했고, 그래서 역적으로 몰려서 가족이 다 몰살당하죠. 아버지, 어머니, 형, 부인은 음독 자살했고 2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말아요. 자신은 일본으로 거의 도망을 가요. 그런데 네.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외교적인 문제가 될 걸 꺼려해서 또 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이고, 가족은 다 죽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네, 요즘은 그런 말 없는데 고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정말 고학을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여기를 졸업해서 결혼도 하고 워싱턴에서 병원을 개업할 정도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동안 미국 국적도 취득했고 이름도 제이슨이라고 영어 이름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흔히 서재필을 박사라고 하는데 석사 박사는 그 박사가 아니고요. 의사라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닥터잖아요. 이거 박사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자,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개화파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 직전에 박영효가 미국에 와서 서재필에게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이제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합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미 자리 잡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가족도 다 죽고 네네. 혹시 아무도 없는 고국에 간다는 결정이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서재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미국에서 자리 잡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도망간 지 11년 만에 귀국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서재필이 이제 미국에 생활했으니까 외무협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외교부 차관직을 제의를 하는데 서재필이 고사해요. 난 이거 안 합니다. 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신문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서재필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 언론의 힘, 신문의 위력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서재필의 노력으로 독립신문이 창간될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신문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텐데 네. 아마 독립신문 읽어본 분 안 계실 거요? 아, 진짜 그러네요. 항상 네. 표지만 봤지 그 내용을 읽어보진 않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독립신문 창간호를 한번 직접 읽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7년에 발행된 1896년 4월 7일자 독립신문의 제1면입니다. 자, 우선 신문 크기 가로 22cm, 세로 33cm의 타블로이드판이고요. 제호는 문신립독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오른쪽부터 읽어가보죠. 네. 조선 서울이라고 해서 발행 장소를 밝히고 이어서 건양원년 4월 초 7일 금요일이라고 해서 발행 날짜를 밝혔습니다. 건양은 그때 조선에서 쓰던 연호고요. 원년은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896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기사가 나오지 않고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요즘 같은 상품 광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널리 알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 한 대목을 철규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값은 1년에 1원 30전, 한 달에 12전, 한 장에 동전 한 푼, 신문을 사보고 싶은 이는 정동 독립신문 사러 와서 돈을 미리 내고 성명과 집이 어디라고 적어놓고 가면 하루 걸러 신문을 보내줄 터이니 속히 성명을 보내기 바람. 보니까 직접 이제 신문사를 찾아가서 그러네. 가서 신청을 해야 됐으니까 지금 이런 신문 구독보다는 조금 번거롭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배달을 해준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네. 가판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 했어요. 이 독립신문은 격일로 발행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발행이 됐고 처음에는 300부 발행하다가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3,000부까지 늘어납니다. 그 당시 신문 한 장을 200명 정도가 돌려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6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발행비가 신문 한 장에 1.6전이 드는데 이 값은 1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당 0.6전의 손해가 나는 구조였어요. 이걸 서재필이 신문사 주필 월급 150원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해서 내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독립신문 창간호 읽어볼까요? 광고 다음에 논설이라고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정리한 걸 이재용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째,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해 주려 함.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임.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의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함임. 외국 사정도 간간히 기록할 터이니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임.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게 편향되지 않고 남녀노소 이제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만든다는 점이 또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순 한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독립신문은 우리 역사에서 신분제 폐지 그리고 남녀 차별 철폐 여기에도 큰 공을 세웁니다. 한글 사용이 확산됐는데도 크게 기여하는데요. 특히 한글 띄어쓰기를 이 신문에서 처음 시도한 겁니다. 이건 주시경 선생의 공인데요. 그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이때 독립신문사의 교보원, 교정 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띄어쓰기 이 신문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서재필 씨는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정말 생각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조금 제가 하나 원망스러운 거는 띄어쓰기를 만드셨다는 거. 저는 사실 제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세대거든요. 옛날에 딱 붙여 썼으면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뜻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띄어쓰기 없는 한글 읽어보셨어요? 한문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띄어쓰기가 있음으로 해서 한글이 쉬운 문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뒤에 몇 달 뒤에 독립협회가 창설이 돼요. 이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면서 독립신문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만든다는 운동을 할 때 그걸 지원을 했고요. 아관파천 이후 조선 정부가 친러 정책을 하고 비자주적인 외교에 반대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리는데 만민공동회를 거의 지상중계하다시피 합니다. 그 뒤에 1898년 3월 12일자 독립신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월 10일 오후 2시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이 회에 잠시 모인 사람이 만여 명인데 사람마다 대안이 자주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 이 모임의 답장을 민심을 따라 하기를 바라는 모양이더라.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정부의 실정을 신문에 담아야 되니까 이 논조가 점점 날카로워졌겠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와 대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점차 정부 실정 비판하고 특히 부패한 관리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와 대립했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끊거나 아니면 언론을 탄압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서재필이 미국으로 추방돼요. 그리고 그 뒤에 1899년 12월 4일자를 끝으로 폐간되고 합니다. 그래서 3년 8개월의 짧다면 짧은 독립신문의 역사가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독립신문이 수행한 아주 거대한 역사적인 업적,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957년에 독립신문 창간 61주년을 기념해서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했습니다. 네. 자,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서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재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이네요. 분이네요. 네. 일신의 영달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조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네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로 갑니까? 1968년 4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1968년 4월 5일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그때 생긴 거구나. 교련, 말 그대로 가르쳐서 단련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군사훈련이에요. 네. 그때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 교련 시간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교련복 자주 입고 다녔죠. 그때 학도 호국단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네. 뭐 연대장, 대대장, 뭐 기수들 뽑고 막 그냥 군대였죠. 지금 사진 나오는데 네. 학생들이 이런 군복과 비슷한 교련복을 입고 군사 교육을 받았다. 네.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진짜 군인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교련을 배우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련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바로 121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뤘죠.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해가지고 북악산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비정규전, 여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련 과목을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김신조 사건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 같은데 저는 결혼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잘 옷을 못 입어보긴 했는데 사촌 형들 집에 놀러 가면 그게 방에 걸려 있었어요. 교련복이. 네, 그래서 형 이거 뭐야? 하면 교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이걸 막 빌려 입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맞아요. 네네. 네. 옛날에 그 아픈 기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련 들은 날은 교련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 교련복은 글쎄요, 군복 같은 거죠. 회색 군복에 검정색 얼룩무늬가 있는 이런 옷이었어요. 글쎄 이 질감도 무슨 작업복 같았는데요. 여학생들도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몸으로 하는 훈련은 없었지만 그래서 잘 입지는 않았지만 다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여학생들 왜 이렇게 분대 감기 이런 거 실습하고 남학생들은 저도 했지만 총검술. 네. 야, 이거 측정하고요. 이거 잘못하면 다시 하고 야, 무슨 이제 땡볕에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 겁니다. 총에다가 검을 장착한 이걸 가지고 총검술을 하는 거거든요. 카빈 소총이나 M1 소총의 모형을 가지고 총검술을 배웠는데요. 16개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찔러, 때려, 비켜, 우로, 찔러 뭐 이런 겁니다. 섬뜩해요. 이거 16개 동작을 익혔고 여기 이제 연결 동작이 있습니다. 맞고, 차고, 돌려쳐, 우로, 배고, 찔러. 이런 게 또 있었어요. 또 단체 활동을 절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했습니다. 자, 줄 맞춰서 걷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면 꼭 틀리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네, 저게 또 교련 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걸 검열을 해서 잘하고 있나?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련 검열 있으면 그냥 막 계속 이거 연습하고 진짜 기억납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말 군대처럼 하셨던 것 같아요. 칼도 실제로 뭐 아니 그냥 군사 훈련이에요, 그냥.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들은 또 따르게 뭐 분대도 감고 하셨는데 다른 것도 뭐 있었나요, 여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총검술은 안 했지만 마치 그 간호부대 같은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부축법, 전투 현장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응급조치할 수 있는 정도 그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붕대나 부목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요. 누구는 환자하고 누구는 이걸 이제 고쳐주는 사람하고 이래서 응급 상황을 가정해서 심폐소생술, 운반법, 그래서 다친 부위별로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걸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교련 수업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죠. 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이거 받았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문무대라고 하는 걸 입소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부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걸 다 하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거 거부 운동하고 막 그랬어. 거부 운동이요? 네. 그래서 막 데모하다가 갑자기 교련복 갈아입고 교련 받으러 가고 막 이랬어요. 대학생 교련은 1989년에 폐지가 됐고요. 고등학생은 97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아버지가 2011년에 교련이라는 과목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얘기 들으니까 참 새삼스럽네요. 그걸 다 경험한 교수님으로 저도. 이재화 아나운서. 저희 때가 마지막인데 저희 때는 교련 시간에 있었는데 자율학습 시간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4월 8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 종종 대기업, 재벌의 갑질, 특권의식 이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네. 그와 정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1971년 4월 8일은 기업가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이 공개된 날입니다. 네, 유일한 박사가 창업한 회사. 지금도 네. 우리나라 제약업체에서 거의 뭐 1등이죠. 그렇죠. 네. 근데 유언장이 공개되고 당시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오. 네. 정말 이런 분이 정말 진정한 기업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젊으셨을 때는 혹시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유일한 박사 1895년에 평양에서 제법 성공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일한 박사를 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미국에 가서 갖은 고생을 하고 여기도 낮에는 농장 일하고 방학 때 신문 배달하고 이러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는데 역시 이 사업 수완이 남달랐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친구하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뭘 팔았냐면 숙주나물 통조림. 이걸 만들어 팔았는데 네. 그때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요리할 때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926년에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당시 조선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회사를 차린 건데 원래 이 회사는 수입약, 외국에서 약을 수입해다 파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유한양행이라고 붙인 거죠. 그런데 약을 수입만 한 게 아니라 자체 약을 만들었는데 그 1호가 안티프라민이에요. 아, 그래요? 기억하세요? 예, 예. 안티프라민 1970년대 저 어릴 때요. 어디나 다 발랐어요. 맞아요. 아프면 다 발랐고 호감기 걸렸을 때 여기다 바르면 감기 낫는다고 했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저 배 아프다면 배에 발라줬거든요. 그래, 다 발랐죠. 다 되는 줄 알고. 네, 이 약이 이때 나와서 그 당시 정말 몸도 마음도 아팠던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치료제가 됐었던 거죠. 네, 기업가로서의 능력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성공을 시키는데 이후에는 이제 회사가 점점 발전하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사원 지주제를 실행하기도 하죠. 네, 정말 뛰어난 사업가였어요. 1936년에 주식회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와 사원들의 것이다 해가지고 사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사원 지주제를 처음 실시했고요. 1962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제약업계에서는 첫 번째로 주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초로 도입한 게 많아요. 특히 저 전문 경영인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일한 박사 임종 직전에 자기 회사에 있는 일가 친척들을 전부 해고했어요. 세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회사에서 잘린 유일한 회장의 동생이 형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내용이 참 놀라워요. 내가 퇴직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 뭐야? 네, 그래서 퇴직금 반환 소송을 이때 해요. 식구들이 정말 형제가 똑같았죠. 지금 퇴직금을 50억 받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분도 해야 돼요. 그분 소송 안 합니까?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이 사장에서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임원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이끌어낸 거죠. 지금 이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가 친척이 경영진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고 털어도 정말 먼지 안 나는 기업일 것 같은데 그래도 왜 기업들이 세금 문제들은 조금은 뭐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찾으면 어떨까요? 다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유일한 박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투명한 납세였어요. 세금을 꼬박꼬박 냈고
그러니까 그 대신 정치 자금은 안 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미움털이 박혀가지고 1960년대 후반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몇 달 동안 받게 되는데요. 당시 세무조사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이런 기업도 있나?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진짜 이런 말을 대단하시네. 했다. 예.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라면 포상을 해야 돼. 그래서 1968년에 유일한 박사에게 동탑 산업훈장을 주게 됩니다. 세무조사 받다가 훈장 받은 기업은 지금도 없을 거야. 네. 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것도 뭐라 하려고 털러 갔다가 거꾸로 상 주고 오는 케이스 아닙니까? 대단하시네. 그래서 지금도 그 전설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유일한 박사는 살아 계셨을 때도 참된 기업인이었지만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죠. 네, 맞아요.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 손녀에게 대학 졸업까지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네. 2. 딸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3.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한국 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이렇게 돼 전부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부사장까지 지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대학까지 가르쳤으니 이제 혼자 살아가라 이 얘기죠. 부인에 대해서는 딸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도와줘라라고 했을 뿐 역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땅을 남긴 요게 유일한 상속인데 이것도 상속이라기보다는 부탁이었어요. 땅을 유한동산으로 가꿔줄 것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지 말 것을 양보했는데 세상을 떠나서도 그 위에서 학생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였죠. 생전에도 이미 주식을 많이 기증했습니다. 기업에 얻은 이익은 기업에 돌려줘야 된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게 유일한 박사의 신념이었던 거죠. 참, 정말 지금 들어도 유일한 박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그 자녀들을 비롯해서 가족들도 그 유지를 따랐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맞아요. 네. 지금도 가족들은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네. 게다가 1991년에 딸 유재라 씨가 타계했는데 그때도 개인 재산 200억 원대를 모두 사회에 기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리라고 하는 우리 집안은 칭찬을 뭐지, 진짜? 받았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말 유일한 박사의 유일한 것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 이거 박상 천혜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오늘 서재필 박사도 그렇고 유일한 박사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분들을 두 분이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서재필 박사가 31살 위거든요. 네. 유일한이 젊을 때 서재필 박사를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래. 통했나 보네요, 그죠? 이게 비슷한 사람은 만나게 서로를 됩니다. 알아보는 거죠. 네.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3년 4월 10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3년 4월 10일 이날은 한국 여자 탁구가 세계 챔피언에 오른 날입니다.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구기 종목 우승이에요. 저때 탁구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동네마다 탁구장 없는 데가 없을 정도였고. 맞습니다. 저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탁구 라켓을 사주셨어요.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탁구 붐이 벌어졌죠. 우승의 기쁨을 안긴 무대는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 여기에서 정현숙, 박미라, 이에리사 트리오가 단체전에서 우승을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이에리사 선수, 에리사란 이름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실업 선수들을 물리치고 전국대회 우승을 해서 탁구 여왕으로 군림했는데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 탁구 천재 이런 극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뭐 당대 최고의 탁구 스타 이에리사가 출전을 했으니까 예선전은 아주 무난하게 뭐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 이깁니다. 루마니아, 서독,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헝가리까지 격파하고 중국까지 이기고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만납니다. 첫 단식에서 이에리사 선수가 3대0으로 이기고 두 번째 단식을 내줬지만 세 번째 복식에서 우리나라 이에리사 박미라조가 승리를 거두고 세 번째 단식을 이에리사 선수가 이기면서 3대1로 일본을 꺾고 우리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사라예보가 공산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단 21명만이 직접 그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숨가쁜 많은 특파원들이 숨가쁘게 이 소식을 전해줘서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가 됐고 새벽 신문에 이것이
다 실리게 되죠. 아,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까요? 당시에는 또 특히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우승하고 오면 국민들이 정말 많이 반겨줬었잖아요. 카퍼레이드 하죠. 그죠. 이 국민 영웅이 돼가지고 카퍼레이드 하는데 전국 지방을 돌면서 한 달 동안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이야. 가장 환영을 많이 받은 선수는 역시 이엘사 선수였겠죠.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다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기념 우표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아, 저 때는 저렇게 국위 선양하고 오면 카퍼레이드를 했죠. 막 그냥 꽃가루 쫙 뿌려주고. 근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훈련의 비결이 있습니다. 700회 랠리라고 하는 건데 이혜사 선수하고 정현숙 선수가 둘이 탁구공을 이제 똑딱똑딱 치는 거예요. 700번 동안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슬슬 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아래를 깎고 위를 막 치면서 이러면서 700번 랠리를 하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다시 700번을 완성해야 그날 하루 훈련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피나는 노력이 얻어낸 값진 성과죠. 사라예보 기적이 지금도 50년이 됐는데 지금 탁구 인기 조금 시들하죠. 탁구 인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밑반찬 정말 굉장히 뜨겁게 많은 분들이 반응을 정말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두고 먹는 만능장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냥 귀찮을 때는 밥만 비벼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뭐 구이를 하거나 조림을 하거나 볶음을 할 때 요거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이지 않고 반찬을 만드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추가 요새 아주 제철입니다. 만능 부추장을 준비해서 두부구이랑 같이 해서 한번 잡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황태에다가 마늘을 넣고 만능 황태 마늘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풋고추나 오이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리새우 엿장조림까지 해서 오늘 다 같이 알려드릴 텐데요. 요거 만들어 드시고 냉장고에 든든하게 보관하시면 정말 일주일이 반찬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요리할 때 사실 간 맞추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능장 하나 있으면은 뭐 어디에도 가는 그냥 프리패스 아닙니까? 오늘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부추장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부추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봄부추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추가 아주 야들야들하게 좀 잘 올라왔어요. 깨끗하게 다듬어 씻어서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납작납작하게 바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에 이제 충곤증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부추가 좋죠. 왜 충곤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보다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필요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감을 없애려면 우리가 봄에 나오는 봄나물들 많이 잡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 많이 먹는 부추가요. 특히나 봄이 되면 약부추라 그래서 많이 드시거든요. 봄에 훨씬 더 생리활성 물질이 많아서 봄부추가 그렇게 약이 돼서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철분과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를
생각을 해서 봄 부추는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만능 부추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부추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추장의 양념 맛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바로 이 햇양파예요. 요새 양파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조금 이렇게 썰어서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잘게 썰어야 부추장하고 섞였을 때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청양고추를 넣으세요? 네. 조금 칼칼한 거 좋아해서 제가 넣었는데 만약에 아이 있는 집은 요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네. 좀 넣어줘야죠. 네. 그래야지 멋있더라고요. 네. 요거 이렇게 마늘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요거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데 양념장은 집에 다 갖고 계시는 거 가지고 제가 만들 거예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부추하고 양파도 좀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맞죠. 네. 그리고 이게 또 향채소다 보니까 양파의 그 달달한 맛이 향채소의 맛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부추 맛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같이 넣는 게 좋아요. 부추 넣고 양파 넣고 요거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고요. 다진 청양고추도 한 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뭐 네. 철규 씨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 한 개 더 넣으셔도 네, 돼요. 좋아합니다. 네. 자, 저희-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간장을 넣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왜냐하면 간장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짠맛이 좀 돌고 그래도 약간은 물성이 있어야 나중에 조림하거나 볶음할 때 이게 좀 좋으니까 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넣습니다. 일단 진간장 먼저 넣고요. 그리고 요 국간장 같이 넣어요. 그래야 감칠맛이 좀 좋거든요. 진간장, 국간장. 네. 그리고 뭘 넣느냐 하면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여기 지금 핵고춧가루라 굉장히 색깔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매실청이에요. 저는 설탕보다는 이렇게 청 만들어서 넣는 게 훨씬 더 좋아서 네. 일부러 매실청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매실청이 없다. 그러면 그냥 올리고당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매실청이 없는데 나는 그 매실청의 상큼한 새콤함도 좀 즐기고 싶어요 하실 때는 슬라이스 레몬 한 조각 정도 넣으시면 향긋하게. 네. 그것도 좋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맛을 안 넣었잖아요. 이게 지금 쌀 조청이에요. 쌀 조청을 이렇게 넣으세요. 야.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뭐 끄떡없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 비상식량이에요. 근데 저희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정부지라고 그쵸. 불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전라도에서는 솔이라고도 하고요. 쫄이라 부르는데. 솔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새우라고 할 때도 있어요. 새우리. 제주도 쪽에서는 뭐 네, 그런 맞아요.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부추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지역의 부추인데. 사투리가. 저는 지금도 정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확실히 조청이 들어가서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네. 단맛도 좀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깻가루 하나만 더 넣으시면 돼요.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깻가루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지막 깻가루. 근데 다른 양념장들은 참기름도 넣고 맞아요. 뭐 그러던데 왜 여기는 안 넣어요? 안 넣는 이유가 있죠. 이거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이거 만능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을 때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쪽파는 안 넣는 이유가 이 부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쪽파는 안 넣어도 되는데 나는 쪽파를 죽어도 넣어야 되겠다. 파 없으면 안 된다. 네. 이러시는 분들도 참기름 넣으실 때 살짝 쪽파도 같이 곁들여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안 넣습니다, 지금은. 꺼내서 먹을 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바로 요거. 병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은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뻑뻑해 보이잖아요. 보이시면. 네. 요게 이렇게 숨이 죽어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밑에 양념장 이렇게 네, 가라앉는 거 가라앉은 보이시죠? 네.
요거예요. 요거를 냉장고에 놓고 2주 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꽤 기네요. 2주면. 2주면 일주일 정도 굉장히 생각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선물도 드리거나 아니면 요거 가지고 그냥 갖가지로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2주 못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요새 곱창김도 많잖아요. 네. 곱창김 살짝 굽거나 아니면 요새 청태 나와요. 파래김. 그거 살짝 구워서 밥 탁 올려가지고 요거 탁 찍어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맛있겠네요. 네. 요거 꼭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얘를 맛보려면 그냥은 맛볼 수가 없으니까 뭘로 맛보느냐 바로 두부를 제가 준비했어요. 아, 저 위에 올리는 그거구나. 네, 두부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살짝 물기만 이렇게 살짝 닦아주세요. 근데 이런 양념장은 뭐 잔치국수나 그냥 맨밥에 이렇게 비벼도 난 너무 맛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맛있죠. 예. 잔치국수 또는 칼국수. 네. 그냥 맑게 끓인 칼국수에다가 요거 딱 올려서 올리면 끝나는 잡수시면 거죠. 아주 맛있어요. 그렇겠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잘라서 제가 두부를 부쳐볼게요. 좀 두툼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씹는 맛도 좀 있게. 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불을 켜요. 불을 켜고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요거 지금 식용유예요. 네. 요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같이. 네. 왜냐하면 들기름만 하면은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좋으나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글지글하게 되면 타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몸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식용유랑 같이 해서 발연점을 조금 나눠주시면 돼요. 홍기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쳐주세요. 지금 간 없이 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추 양념장을 넣을 거라. 이러면 이제 두부에 그 들기름 향이 또 싹 배거든요. 그렇죠. 싹 배이죠. 뭐 따로 참기름 진짜 안 넣어도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안 넣고 그냥 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기름을 왜 안 넣지 하실까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쳐요. 저거 노릇하게 부쳐가지고 맛있죠. 막 뜨끈뜨끈할 때 엄마 옆에서 이제 먹으면 순식간에 다 먹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한 그 만능 부추장으로 해도 좋으나 하루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한 부추장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부칠 거고요. 옆에다가 제가 조금 부쳐놨어요. 아까 미리. 위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예. 올려주세요. 노릇하니 너무 예쁘네요. 요거 맛도 그냥 좋겠어요. 조림처럼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잡수셔도 돼요. 저거 만들어서 나중에 계란밥 먹을 때도 한번 비워 먹고 싶네요. 계란밥. 예. 간장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봄나물 요즘 많으니까 네. 같이 쓱쓱 그냥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야, 저 이제 오늘 비도 좀 오고 저렇게 지글지글 소리 나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맛있어 보이죠? 야, 요즘 쌀 소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쌀로 빚은 거 생각도 나고. 색감 이쁘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 입에 쏙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입안에서 양념이 어우러지면서 그렇죠. 맛있죠. 간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두부에는 간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간이랑 지금 잘 제가 어울리죠. 구이로 만든 거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드릴 거고 요거는 지금 구이가 아니라 제가 조림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양념장을 그냥 위에다가 끼얹으세요. 바로. 조림이니까.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양념장, 간장, 조림이 이렇게 바로 되게. 야, 이거 약인데요. 두부 단백질 있죠. 또 부추가 뭐 당뇨가 거기에 좋다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약이네요, 약. 두부 조림 또 짭짤하니 참 맛있잖아요. 그럼. 맛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부구이를 제가 먼저, 요건 더 뜨거울 때 드셔야 되니까 먼저 좀 드릴게요. 맛있겠다. 제일 맛있는 부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도 그 노래 알아요? 식사 시간 다 됐다 맛있게 먹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래요? 아 옛날에 그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예. 우리가 급식실 앞에서 그거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이익주 교수님은 아셨을 텐데. 아 그렇지 그렇지. 역시 교련 세대는 다르십니다. 이번 선생님도 결혼했죠? 그렇죠. 저희는 학도곡단 있었어요. 그렇지, 학도곡단 있었어요. 간호 뭐 이렇게. 맞아. 간호. 네. 아, 맛있겠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양념장의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다. 뭔가 어쩜 이 향이 입에서 이렇게 쫙. 그렇죠. 부추향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두부 향도 좋은데요, 오늘은? 와. 이 향이 입으로 들어가서 콧김으로 한번 쫙 나오면서 네. 그 향이 다시 이 입에 싹. 그렇죠. 야, 너무 맛있겠죠. 청양고추가 확실히 들어가서 네. 매콤하면서 근데 그렇게 양념장인데도 엄청 짠 느낌도 아니에요. 두부랑 너무 밸런스가 좋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드실 동안 저희는 뭘 하냐면 만능, 황태, 마늘, 고추장을 할 건데요. 요거 제가 만들어 놓고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약고추장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약고추장처럼 비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든든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요거예요. 재료는 황태, 마늘, 고추장 요것만 있으면 돼요. 아,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요? 근데 그 시장에 가시면은요 황태포를 이렇게 아주 잘게 잘라놓은 게 나와요. 찢어놓은 게. 요거를요 물에다가 슬쩍 한 번만 헹궈주세요. 왜 슬쩍인가요? 채반을 받치고 아주 슬쩍만. 왜냐하면 이 황태의 단맛이 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고추장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슬쩍만 헹군 다음에 바로 물기를 짜주셔야 돼요. 물기를 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이런 수고로움은 조금 해주셔야 그래도 맞는 황태 고추장을, 마늘 고추장을 냉장고에서 한 2주 동안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마늘 얘기했잖아요. 마늘도 곱게 썰어주세요. 근데 너무 잘게 다지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입자가 있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마늘이 볶아졌을 때 씹는 맛이 있거든요. 식감 때문에. 자, 그랬으면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벌써 끝났어요? 네,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불을 켜고요. 자, 이거 포인트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요거 다시마 우린물이거든요. 다시마 우린물을 먼저 넣으세요. 그냥 물을 쓰면 안 될까요? 그냥 물 하면 감칠맛이 없겠지요. 네. 제 말을 들으세요. 혹시나 해서, 야, 여기도. 제 말을 들으세요. 그걸 또 들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랬으면 이 다시마 우린물이 지금 보글보글 이제 끓어오를 거예요. 네. 끓어오를 때 우리 뭘 하느냐? 마늘. 마늘부터. 이 순서도 중요하죠, 네, 선생님. 마늘. 자, 마늘의 향을 조금 올려요. 네. 바글바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거. 다져놓은 황태. 다져놓은 황태포를 넣으세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 그냥 마늘하고 요건데 향 내려면 굳이 왜 다시마 우린물을 해요? 그냥 기름 하면 되지. 기름만 안 넣어요? 그렇죠? 네, 기름 왜 안 넣는지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만능이잖아요. 네. 만능은 냉장고 안에서 좀 보관이 좀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관 때문에.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보관이 되려면 기름 넣으면은 산패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산패 대신에 산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늘도 익히고 황태도 익히려면 다시마 우린물이 필요한 거예요. 요리는 과학이다. 내 말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늘도 좀 익혀지고, 그쵸? 황태도 좀 구수하게 익혀지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네. 익혀지고 있죠? 요것만 먹어도 맛있으나 네.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거예요. 매실청을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요. 섞이게.
불은 센 불로 해서 계속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색이 확 사네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추장을 넣으세요. 만약에 집고추장을 넣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물엿의 양을 조금 늘리시면 되고요. 네. 아, 그냥 우리는 시판 고추장 많이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해 놓은 레시피대로만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집고추장은 조금 짠맛이 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넣는데 요거를 그냥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만 이렇게 하다 보면 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물엿을 넣으세요. 또 윤기가 쫙 흐르게. 네. 그리고 요거를 볶아요, 이렇게. 네. 야, 와, 다 됐어요. 마법의 양념장. 네. 저 맛이 너무 궁금해요. 마늘 향이랑 황태. 요거요. 많은 분들이 요새 캠핑도 많이 가시고 네. 등산도 많이 가시잖아요. 물론 산에 가서는 뭘 해먹지 못하지만 내려와서 뭘 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요거 병에 한 병만 들고 가면 엄청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거는 쌈장으로 활용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야, 자, 이렇게 다 됐어요. 한 다음에 식혀서 보관해야 되죠? 식혀야죠. 자, 그래서 요거를 차게 식혔더니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됐어요. 요 옆에 보세요. 볼까요? 어머. 똑똑똑 떨어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렸어요. 네. 이거를 여기. 고추장이다 생각하고 오이하고 고추를 한번 찍어 잡숴 보세요. 네. 요거죠, 요거. 요거. 잘 어울린다. 그렇죠? 잘 어울리죠? 이게 장의 맛이 진짜 풍부하고 엄청 풍부하죠. 감칠맛 덩어리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북어잖아요. 북어에다가 또 마늘을 다시마 우린 물에다 익혔으니까 그 익히는 맛이 좋죠. 자, 그랬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반찬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찍어 드셔도 괜찮은데 반찬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제가 냉동고 속에 있는 요 보리새우를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이 보리새우를 미리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세요. 네. 이걸 왜 볶냐 하면 그렇게 볶아야만 우리가 고소하고 그다음에 보리새우의 비린 맛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 컵 정도 마른 팬에다 볶아서 이게 식혀놨어요. 그랬으면 요게 지금 식용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요 장. 그쵸? 이렇게 볶으세요. 근데 그냥 볶으시면 이 장이 이렇게 잘 안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장을 넣고 보리새우를 넣고 볶아놓은 보리새우 넣고 네. 참기름하고 물엿을 같이 넣고 버무리세요. 바로. 지금은 뭐 바로 이제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을 거니까 그렇죠. 이름을 다 쓰셔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볶으세요. 저는 저렇게 윤기가 흐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겠죠? 네. 요거 아주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오늘은 다 되게 순삭이네요, 보니까. 재료만 준비하면 돼요. 네. 그렇죠. 만능장이 있습니다. 만능장 2가지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식간에 반찬이 후다닥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게 하면 완성인가요? 완성이에요. 오. 완성인데 요거 그냥 완성시키기는 조금 섭섭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요. 불을 끄고 일단 불을 끄고 접시에다가 새우가 들어가서 감칠맛이. 일단 접시에다 담아요. 담아서 마지막에 뭔가 할 것 같은데요. 뭔가 해야죠. 역시 마무리, 요리의 마무리가 중요하죠. 해야죠. 뭘 하느냐? 바로 쪽파하고 깨만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쪽파 솔솔솔 뿌리고 완성이. 그리고 통깨 이렇게 뿌려서 어머나. 요거를 이제 완성을 하세요.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이걸 밥에 비벼서 네. 아니면 올려서 그래서 뜨거운
흰밥 준비하셔서 요거 그냥 한 숟가락 탁 올려서 비벼 잡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계속 곱창김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곱창김 괜찮죠. 구운 다음에 밥 올려서 요거 딱 놓고 그냥 잡수셔도 되고, 아, 오늘 요새 아이들이 나들이 간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 시킨 다음에 김밥처럼 주먹밥 싸서 줘도 좋고요. 주먹밥. 야, 요거 너무 만들어서 맛있겠어요. 유부 초밥 싸도 좋고요. 네. 오늘 저희가 맛만 보고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만 보고 저 오늘 레시피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으니까요. 맛은 봐. 마셔봐야죠. 네. 보리새우 향도 있고. 새우가 들어가니까 또. 그렇죠? 너무 맛있죠? 이건 진짜 첫입 이렇게 딱 씹자마자 입안에 그 새우 향이 그렇죠. 확 감싸는 너무 맛있어. 야, 오늘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아, 다음 주에는요, 정말 맛있는 메뉴가 옵니다. 멍게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멍게 특집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도 좋아하는데. 다음 주 만져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비가 제법 넉넉하게 와줘서 가뭄 해갈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정말 반가운 단비입니다. 오늘도 비 내린다고 하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다음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갑자기 훅 떨어져서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쉽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